자, 한국항공우주 전략 녹화 들어갑니다. 개장 초부터 JP모건,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들 이외에도 프로그램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추가 매수의 부분이 프로그램 쪽 추가 매수는 일단 외국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49,300원을 넘기면 세 번째 문자 사인 나갈 겁니다. 오늘 기준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을 줄 때에는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한 번쯤은 한국항공우주도 20% 수준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시가총액이고 또 그러한 매집이 단행돼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 연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10% 정도의 등락범위 어찌됐건 그 정도여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소형 변동성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도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되다가 49,000원에 딱 멈춰져 있었죠. 거기서 이제 눌려지는 물량만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프로그램 쪽이 49,000원의 물량도 잡아줬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오늘 좀 몰려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보고서 내용 하나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신규 수주 공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VVIP 회원님들 방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49,300원 프로그램 쪽에 매수 들어오면서 넘기면 매수자인 내보내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미리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겠다 전략을 설정해드리고 있어서 조금 매매하시기가 더 원활해지시는 거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요 내용 표작업에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표작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진짜 답답하네. 예?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표작업 이거 해주세요. PPT 작업 두 종목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두 종목에서 하나도 완성을 못 해주면 어떻게? 표작업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게 해서 4분기 영업이익 부분에 흑자 전환과 컨센서스 부합 정도 그런 내용의 이제 추가 수출 기대 요인 그리고 보도자료 조금 더 검색해서 올려주세요. 보도자료 내용에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재차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 부분을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좀 찝어서 볼 거예요. 어찌 보면 계속 노출돼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별다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잊혀져 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세계 7위의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일 그러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2021년 말부터 해서 계속 표출돼 왔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같이 먼저 좀 놓고 보시죠. 자, 보도자료 표작업 해주세요. 응? 자, 한국항공우주 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가장 최근 문자만 넣어놨어요. 11일부터 해서의 문자. 그렇게 해서 45,600원, 46,300원, 47,350원, 48,000원. 그 위에서도 편입의 기준이 있었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바닥. 그리고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서부터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설정해 드리진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제 주력주 이외에 이제 수익 종목으로서 붙박이로 넣어두고 있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략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주력주의 기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완벽히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저평가 상태의 기준,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정책적인 부분의 기준을 좀 놓고 설정을 잡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포트 기준에서 현대 로템 쪽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하반기 기준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로 설정을 해놓은 범위도 있고요. 다시금 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이 이제 최근에 바닥 찍고 돌리면서 흐름이고, 전 기술적 분석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을 우리는 주력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는 거예요. IT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IT 쪽의 PER로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맞고, 그리고 자동차 기준에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시가총액 35조 이제 막 넘기고 있고 36조 이제 막 넘기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0조예요. 올해 예상치가 2020년도 2조 4천억에서 10조. 근데 주가는 2020년 수준이야. 자동차가 저 건들면 불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블록딜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그리고 기초소재,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성장성. 저평가는 아니에요, LG화학도. 화학 업종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평가는 아닌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그리고 블록딜 감안, 그리고 기초소재, 이런 부분들 다 합치면은 성장주로서의 가치도 상당한 거죠. 이걸 주력주로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게 있어요? 친환경 부분에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의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하나솔루션과 2차 전지를 넣었는데 2차 전지 비중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절반 이하로 일단 줄여놓은 상태. 그리고 국내 방산주의 기준,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 이 부분이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편입을 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나중에 들어왔고, 또 그거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일단 뺐죠.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 하나그룹주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 이런 부분에 연동돼 있다.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원체 정부의 정책 부분이 항공우주 분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 항공우주 분야라는 부분이 장거리 미사일 쪽의 부분하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도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 부딪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거리 미사일 부분의 사정거리 부분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좀 뭐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마지막 시즌에 풀렸어요.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땐 그런 거를 좀 많이 바꿔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볼 땐 또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뭐 반대론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이제 풀어놓는 상태의 기준에서 대선 당시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과 이재명 뭐라 그래도 지금 뭐라 그래도 당 대표 양쪽 진영 다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어찌됐건 뭐 어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일단은 이제 항공우주 분야로 표현을 했고,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넘기겠다,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그 기술력을 넘긴다는 거는
업체들 입장에서 굉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우주 부분, 추진체 부분, 그 추진체 기술력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 민간에 이양을 해주는데 그 수수는 당연히 한국 항공우주가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두 군데서 경쟁을 했지만 주인이 없는 회사잖아요. 사실은 채권 단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가는 거고 뒷부분에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그 매각 관련돼서도 어떤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나 솔루션에 지금 IR 공시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IR 공시 부분 그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한 그 항공 우주 기술, 추진체 기술 이 부분을 누구한테 이양해 주느냐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넘어갔어요. 그때 즈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에서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뭐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요인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헐값에 인수하는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을.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이제 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죠. 그 변동성 확장에 한국 항공우주나 현대 로템도 같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게 이제 9월 초순 정점 찍고 조정이 나왔던 시점에 9월 중순에 또 글로벌 시장이 붕괴가 되고 9월 말 10월 초까지 조정이 나왔던 거죠. 그런 과정 거치고 다시 돌렸다가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이제 9월 말부터 12월 말 폐장일 수준부터 1월 3일 뭐 이럴 때까지 시장 과도하게 조정받을 때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앞선 주력주의 기준 IT, 자동차, LG화학 그리고 미국의 정책의 기준에 2차 전지 하나솔루션. 근데 2차 전지는 하반기 또 4분기에 어마어마한 수익 포스코 케미칼 금양 또 에코프로하고 금양을 시발점으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까지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고 그 다음에 국내 정책 기준에서는 방산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부분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재래식 무기 수출 증가죠. 재래식 무기. 앞서 이제 조선주 설명드리면서 재래식 무기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는 솔직히 재래식 무기를 제대로 이제는 안 만들어. 그것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동유럽 쪽에서 돈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래식 무기 쓰는 거지. 사우디는 돈이 많은데 왜 뭐 재래식 무기도 필요한가 보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력 이양해주는 부분 플러스 재래식 무기 수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죠. 정부도.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수혜를 본다. 그래서 항상 윤 정부는 예전부터 정권이 바뀌면 뭐 무슨 테마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 말고 실질적인 정책 수혜주 부분 그런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정책 수혜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투명성이 확보가 돼서 덜한데 예전에는 무슨 뭐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STX 그룹이 M&A로 순식간에 재계 순위 막 튀어 올라오고 지금 없어졌죠. 다 와해가 됐죠. 그리고 뭐 웅진그룹이 뭐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뭐 변동성 기준 시장의 변천 부분 이런 부분도 봤는데 지금은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는데 지금 기준 그다음에 예전 오바마 대통령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린 테마 미국의 민주당 항상 그린 테마입니다. 친재생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LED 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 정책 기준의 종목 섹터 세 가지를 기준 잡아서 우리는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하나 솔루션 거를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방산 쪽의 기준에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빼놨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월부터 해서는 사실 11월부터 현대로템의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돼서 현대로템 위주로 좀 많이 집중돼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올 때는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비중 자체도 6월 말 하반기 포트 6종목 넣어놨을 때는 10% 수준, 그리고 11월 이후 12월부터는 20%까지 확대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1월 기준에서는 이제 지금 오늘 조금 돌려놔서 이제 낙폭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뭐 8,000원 위쪽으로도 돌려놓은 상태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런 그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방산 쪽의 비중도 이렇게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실적 부분은 키움 쪽에서 이제 내놓은 그 내용처럼 실적 부분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방산주들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죠. 높은 자체가 아니라 거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PBR이 높게 형성돼 있고, 뭐 PR도 좀 높게 형성돼 있고, 마진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업종 평균 뭐 PER, PBR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는 4배에서 6배 사이에 움직인다. 이런 기준점들 어느 정도에. 그 이제 그 이렇게 좀 높게 형성돼 있을 때는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컨센서스가 뭐 많이 낮아졌느냐. 지금 이제 긴축하면서의 기준이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그 부분. 근데 뭐 전혀 낮아진 건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2017년 이후에 PER, PBR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저평가 수준, PBR은 절반 이하로 내려와 있고, PER은 일단 신규 수주 부분이 계속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PER 부분이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평상시 형성돼 있던 PER 대비 저평가 상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펀더멘탈 대비 그 펀더멘탈 기준 형성돼 있는 PER 밴드의 하단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주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의 내용이 아니라 뭐 그전에 뭐 누리호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별의별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한국항공우주 부분에 대한 육성. 그거는 진보 진영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권이 뭐 바뀌거나 바뀌어도 육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방산 쪽의 그 재래식 무기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제기되던 그 리스크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과연 폴란드나 이런 쪽이 지급 능력이 있느냐, 펑크 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뭐 해지를 하고 있다, 해지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조선주들의 건조 기간이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18개월에서 25개월, 뭐 26개월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4개월, 뭐 30개월 이하. 그런 과정 속에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제 잔금 받고 그 인도를 해주면 되는데, 선복과행 이후에 해운사들이 발주를 해놓고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인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배를 통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도금을 받기는 하는 건데 해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거죠. 전혀 손실이 없을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그 해지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을 때는 야 그거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까지 우려감을 표출하고는 있긴 한데 그것까지 지금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양방향에 다 있어요. 하나는 뭐 총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정부 정책에 기인된 부분, 그 정책 속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 수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데 매각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뭐 크게 현재로서는 뭐 형성돼 있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하나그룹에 대한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인수 구조도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 계시면은 요거 좀 우리가 우리 기준 잡았고 좀 디자인 좀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뭐 사실 보도자료 나온 거 남들 다 갖다 쓰긴 하지만 뭐 우리가 뭐 디자인 하신 분 계시는데 굳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남의 걸 갖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그 각 기업들의 CI니까 그냥 CI 갖다가 새롭게 디자인 깔끔하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면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한 분씩 남아 계시고 대처를 해 주시는 쪽으로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전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돼요.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사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자체가 그게 엄청난 수혜가 아니냐라는 좀 뭐 반발 그리고 이런 수혜를 왜 주냐에 대한 막 반대 의견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솔직히 그래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2조 원의 자금을 뭐 조달을 해서 자체 조달을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2조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인수를 하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수출입은행 수은 쪽이 그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KDB 산업은행도 이제 뭐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채권단의 지분을 인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상증자에 2조 원을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은의 채권을 갚는 게 아니라 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건 벌어서 돈을 벌어서 갚겠대. 그러니까 만약에 윤정두가 2조가 있으면 윤정두가 사면 되지 그러면 벌어서 갚겠다 이거야. 먼저 갚아야 되는데 대신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이 2조 원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 2조를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사겠다 이거야. 말이 됩니까? 하나에서 예를 사고 그 2조를 가지고 대우조선에 매각이 됐으면 그 2조 가지고 빚 갚아야지. 빚은 안 갚고 또 다른 업체를 2조에 인수하겠다 이거예요. 야, 참. 근데 그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게 수출입은행에서 BIS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올해 기준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기준에.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의 카이라고 읽어야 되나? 한국항공우주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간에 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한국항공우주도 매각이 될 수 있다. 그 이슈 부분은 또 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가 하나그룹에 뭐 피인수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냐라고 했을 때 뭐 하나그룹 정도로 인수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난 주가 변동을 주거나 일시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 엄청난 뭐 시세 탄력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이양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죠 다. 그리고 거기에 매각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다 불거져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매직 계산기 부분이야 뭐 다 넘기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뭐 매수 관점에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누적 수급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유통 물량은 많습니다. 대주주 지분, 외국계 지분 합산을 해도 뭐 기관 지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니까 여전히 유통 물량은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수급이 지속돼 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이죠. 이 종목을 선택해서 들여다볼 때 굉장히 우호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분 부분을 이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지분 설정 범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26.41%,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 수출입은행이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출입은행의 BIS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부터 2조 원의 유상증자 그 자금 2조 받는 걸로 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웃기지도 않는 거죠. 2조를 투자해서 대우조선해양도 먹고 얘도 먹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하여간에 참 웃기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이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이슈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정두가 해석하는 걸 떠나서 메이저들의 해석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적 수급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매수이익이 형성돼 있었다. 이게 정확히 2021년 1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집, 10% 이상의 매집이 됐다가 여기서 뜬금없이 기관들이 한 5%를 때려 팔았어요. 5%를 팔고 그다음 다시 외국계에서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잡아가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진적인 강세에서 밑도 끝도 없는 이러한 음봉이, 장대 음봉이 떨어진 거죠. 이때 뭐 시장도 패닉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걸 손절해야 되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종목 녹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좀 약간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기준에 쌍끌이에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좀 멀긴 멀죠. 기간이 굉장히 멉니다. 먼 기간이긴 한데 한번 보시죠 뭐. 그리고 그 9월 이후의 기준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일 것까지만 조회를 해보고요. 순매매 기준, 매매 금액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서 보겠습니다. 나오려나요? 1년 이상이 나오나? 나오네요. 하나솔루션이 1조, 가장 많은 매집이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1조 이상짜리 매수된 종목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5월 20일 이후인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없네요. 아마 이제 기관들 쪽이 매도위가 형성이 되면서 아마 쌍끌이 매수 기준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9월달 이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9월달 한번 볼까요? 9월 이후.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한국항공우주는 쌍끌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안 나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끌이에요. 외끌이. 지금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내보낸 이후에 외국계에서 이제 좀 많이 잡아줬는데, 물론 이 부분이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상당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1일 하고 9월달 칠 한번 놓고 볼게요. 날짜는 이렇게. 기관들 쪽이 소폭 매도로 돼 있잖아요. 12월 21일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 위주에서만 120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사실 금융투자 부분이 뭐예요? 증권사거든요. 증권사 기준의 해치 물량. 그러니까 손바뀜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기관들 쪽에서도 연기금이나 투시는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많은 물량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해지 물량, 상품의 물량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한 방에 9월 8일날 블록딜을 냈나요? 뭐 하여간에 뭐 그것까지 뭐 계산해서 놓고 볼 필요는 없고 알고 보면 사실 이 그 흐름에 만약에 이게 블록딜 물량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기관하고 외국계고 상품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기관들 쪽의 실질적인 부분도 매수 우위죠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규모의 이제 그 외국인 매수와 기관 그 수급의 규모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1,200만 주를 뺏겼고 9억 7천 9,7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2% 이상의 물량을 뺏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12%.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 기관에 이제 블록딜이 있으면서 수급 왜곡 현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쌍끌이 수급이다. 쌍끌이 매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나중에 하여간에 한국항공우주는 차분하게 다시 녹화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박성재 TV에서도 녹화를 좀 진행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23년 01월 13일 13시 30분 기준에 아이고 기간 설정으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하면 되죠. 뭐 큰 아이콘 이름 바꾸기 12일까지 기준 그리고 21년 12월 21일부터 23년 12월 매집 기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9월 작년 9월 이후에 이게 이제 블록딜 물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뭐 굉장히 블록딜이었을까요? 하여간 금융투자가 뭐 미친 듯이 내다 팔았고 그러면서 폭락이 연출이 됐었고 저게 어떤 기준일까요? 하여간 뭐 지난 내용이니까 그냥 넘겨놓고 그러고 나서 기관들 쪽보다는 이제 외국인들 쪽 우위에서 이제 좀 매수 강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9월 26일 이후 누적 수급을 한번 볼게요. 9월 26일 이후 누적 놓고 보시면은 289만 주인데 물량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사실 그렇게 뭐 월등한 매집의 물량이 되진 않아요. 그죠? 3% 수준입니다. 근데 지분율로는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저 물량도 적지 않은 비중의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누적 수급 범위나 이슈 부분 그 모멘텀 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PER 부분이 2017년 이후에 하단부에 잘 내려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금융투자 쪽 기준에 매수가 들어와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또 외국계 이외에는 뭐 기관 쪽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외국인들 그 수급 범위가 개선돼 있고 이 부분의 누적 수급 범위가 조금만 더 개선돼도 충분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26일 22년 9월 26일 이후에 누적 수급 2.3% 정도 적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뭐 5조를 향해서 가는 종목에 이 정도 수급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이 21년 12월 21일 기준에서의 평균 단가 개인들이 47,700원에 외국인들이 47,400원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없어요, 사실은. 프리미엄이 거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 정도 규모 12% 규모면은 뭐 공매대차 상환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9월 26일 이후에 평균 단가를 또 보겠습니다. 또 높아지겠죠,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요. 9월 26일 높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낮아졌네요. 46,300원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고요.
시장 조정이 이제 지수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매집 단가.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차트 부분 뭐 간단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의 규모 놓고 봤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3% 수준이면은 평균 단가 대비 20-30% 들어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 지금 46,360원, 뭐 4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그 이상으로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쪽에 2022년 9월 29일 날 에코프로로 뜬금없이 들어가 있네요. 8월 3일자 에코프로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한국항공우주 쪽의 전략 문구 부분이 좀 훼손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냥 이걸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매집 부분에 대한 부분, 매집률 부분,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매집, 매집률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거 하고 옆으로 빼놓고 계산을 설정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요. 자, 일단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01월 12일까지 매집의 기준은 조금 전에 이제 잘라놓은 거 끄집어서 다시 보면요. 1200 외국인들 기준에 외국 기준 1219만 주 1219만 주 이것을 9,700만 주로 나누면 1219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해주면 12.57%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47,400원 47,400원입니다. 47,400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50% 이상의 기준이 설정이 돼요. 50% 이상의 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50%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30%라고 잡고 2차적으로 50%를 잡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매집의 기준 2008년도 도서부터 해서 만들어 놓은 표 작업. 그러니까 요대로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50% 이상인데 이제 2차 국면에서부터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하면 74 곱하기 30%면 목표 주가가 61,600원인데 6만원이라고 기준 잡고 61,500원 잡을까요? 61,500원. 오케이. 그렇게 되고 2차 부분이 50% 71,000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9월 22년 09월 26일부터의 기준을 설정해서 잡았을 때 편입 기준의 물량이 289만 주 289만 주 289만 주를 9,700만 주로 나눠주면 2.98% 약 3%가 되죠. 그러면은 1차 목표 주가는 20%, 2차 목표 주가는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 단가가 좀 낮아요. 오히려 시장도 밀리고 얘도 주가가 밀려 있었기 때문에 46,400원 정도가 됩니다. 46,400원. 그럼 20%면은 46,400원 곱하기 20% 그럼 55,700원, 56,000원 목표 주가가요. 그리고 30%면은 6만원 정도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23년 01월 13일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에 1시 벌써 40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텍스 전략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 부분도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카카오페이뱅크가 좀 많이 밀리네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좀 아쉽게도 미끄러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트 부분 놓고 보시면 이제 그 주봉상의 수급까지 이제 놓고 보는 부분이 되니까 11월경부터 볼까요? 11월 이후에 수급 차트 놓고 보면서 설정을 합니다. 이 평균 단가, 이 수급에 대한 평균 단가가 얼마요? 저기까지 놓고 봤을 때 47,400원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된다. 요 정도가 이제 평균 단가가 되고, 오늘 이번 주 기준에서 이제 상승 잉태형의 다음 주 기준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주면서 움직임이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좀 나와주면 될 것 같고요. 주봉 단위의 거래량 부분은 이제 5MA, 20MA 거래량만 일단 1차적으로 넘겨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려면은 이런 뭐 1000만 주 단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설정돼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700만 주 정도, 5MA, 20MA 딱 넘기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무난하다라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추가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비이성적으로 미끄러졌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의 흐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위치로, 그래서 상승 잉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설정을 잡아 놓고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이 이상으로 뭐 1000만 주 단위까지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요 자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당연히 요 고점들 넘기는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은 무조건적인 그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거래량 부분이.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는 뭐 이 누적 수급 범위, 전체적인 누적 수급 범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사실 과도하게 미끄러졌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의 흐름, 그게 1차적으로 이제 되돌림이 끝났다? 아니죠. 누적 수급이 계속 확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제 이 무너졌을 때 수급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수급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찌됐든 꺾여져 내려왔던 부분에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되겠죠. 그 기울기 부분이 빠르게 지금 돌려졌습니다. 꺾임, 크로스, 영선 돌파까지.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부분은 전체 시장의 대바닥권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150만 주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변동성 매매, 시원한 시세를 원하려면, 그죠? 150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 200만 주 이상, 1000억 이상이 쑥쑥 터져야 되고, 5MA, 20MA만 형성이 돼도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추세 강화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이제 좀 추세 강화 정도만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 흐름도 형성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좀 안정적으로 세게 형성이 되고 있었다면은 글쎄 이렇게까지 제한적 거래량에 이렇게까지 밀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에 하나솔루션처럼 빠르게 가파르게 더 세게 움직임을 나타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갭의 힘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52,000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쭉 뻗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돌파갭도 아니고 뭐 급진갭도 아니고 앞전 고점을 확 뛰어넘는 그런 그 기준이 아니라서. 근데 어찌됐건 갭 자체는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거래를 수반한 또 수급이 뒷받침되는. 그래서 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충분히 형성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만큼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그리고 더 하나는 그 다음 일본 기준에서 갭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부분입니다. 소나에서 먼저 기울기가 꺾여졌고 크로스가 나왔고 영선을 돌파하는 그 기준점. 그렇게 된다면 추세 강화는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건은 거래량 15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활등이 터져주는. 오늘 기준은 뭐 지금 현재 180만 주 이상, 그러니까 200만 주는 무조건 넘기죠. 그러니까 5만 원 공방까지 욕심 같아서는 5만 원 공방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 주 기준에 200만 주 일 거래량 평균치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훌륭한 추세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이라 좀 정신이 없었고 다소 정리되지 못한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또 여기저기 다른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정리의 기준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유지했다. 정리의 기준은 누적 수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의 매도세를 연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100만 주 단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손절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저점 물량 차익 실현이라든가, 그리고 0.5% 그러니까 50만 주 수준의 매도가 3거래일 연속 나온다면, 최근에 2거래일 나왔었단 말이에요. 뭐 50만 주 수준의 매도가 이렇게, 이것이 3거래일 연속 쏟아진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손절 범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주력주나 수익 종목, 거의 뭐 주력이죠. 그 종목 기준에서의 명확한 근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 플러스 정책적인 부분, 미국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에 비중을 이렇게 채웠다. 저평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PER 하단 부분이다. 그리고 이슈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항공우주 부분에 대한 것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매각 이슈 부분도 이제 조금씩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집이 상당 부분 외국계에서 진행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매 대처 상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 수급까지도 이제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장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12%대의 외국인들의 매집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렇게 되고 평균 단가도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지면 더더욱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올라가더라도 5만 원 미만에서는 1차적으로 편입 기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1,100원 넘겼어요. 이제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현대 로템과 병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 로템 쪽에 11월 이후의 수급도 만만치가 않죠. 그쪽도 이슈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한쪽에 너무 무조건적으로 얘만 집중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IT에서도 이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호 보완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매매가 원활하다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일부 물량은 오가실 수 있다. 멀리서 다른 단타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굉장히 길게 녹화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뭐 기준점 잡으시고 하여간에 뭐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교육 상품이든 또 여러분들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유료 상품이든 설정하셔서 편입 기준 설정 잡으시면 되겠습니다.